대한민국에서 달콤한 것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태성제과. 반세기 가까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기억, 그리고 추억, 어린 시절 소품 가방 속 과자 봉지에도, 명절 선물 세트, 상자 위에도, 병원 문을 나서는 아이의 손에 쥐어진 사탕한 아래도 늘 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태성제과는 사람들의 기억 속 깊숙한 곳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단순한 과자 회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맛의 역사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그 회사.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권도희. 나이 56. 태성제과가 오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20여 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본래 이 회사의 사람이 아니었고 태성의 아들과 결혼하여 회사의 주임 자리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회사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흔들리던 경영권을 손에 쥔 것도 그녀였고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뒤 모든 것을 혼자 이어받은 것도 그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억척스럽고 강한 여자, 냉정하고 냉철한 대표라고 하며 업무상의 일외엔 인간적인 접근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녀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도희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27년 전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태성제과 창업주였던 시아버지 한창보공은 평생을 바쳐 완성한 레시피 노트 한 권을 연구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손때가 켜켜이 쌓인 두꺼운 가죽 표지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다듬고 또 다듬어온 제과 비법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재료의 배합 비율은 물론이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습도에 따른 조정법, 화력을 다루는 방식, 심지어 반죽을 쉬게 하는 시간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적어 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한창복 옹이 그 노트를 가족에게조차 선뜻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때가 되면 진정으로 과자를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던 어느 겨울,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창복 옹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2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트는 타버린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났습니다. 권도희는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키웠고 브랜드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현재는 현재였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것은 가을 끝자락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성제과 본사 23층 대회의실, 수석 개발자 채용 최종 면접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자리였습니다. 태성제과가 내세우는 대표 제품 라인 전체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었기에 면접 자체가 사내에서 작은 행사처럼 치러지곤 했습니다. 권도희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서류상 이력도 발표 내용도 업계 경력도 저마다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권도희의 눈길을 붙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8, 훤칠하고 자세가 곧은 청년.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에 짙은 색 바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깨에는 낡은 가방 하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청년은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아는 사람의 담담함인 것 같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질문들이 오가고 청년은 짧지만 정확한 언어로 답했습니다. 권도인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메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난한 지원자. 그 정도의 평가가 머릿속에서 정리되던 순간 청년이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보고서도 포트폴리오 파일도 아니었습니다. 손때가 가득 묻은 두꺼운 가죽 표지에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만큼은 그 어떤 최신 문서보다 또렷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권도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모를 적던 펜이 천천히 대리석 책상 위로 굴러내렸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 이 순간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권도희의 손이 멈춘 것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눈에는 그저 낡고 초라한 노트 한 권을 꺼내든 평범한 지원자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도희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 노트의 가죽 표지, 탄 자국의 위치, 모서리가 다른 방식까지 27년 전 자신이 연구실 불길 속에서 직접 끌어안고 나왔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권도희는 속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노트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낡고 두꺼운 가죽 노트가 그것 하나일 리 없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시선을 다시 서류 위로 내렸습니다.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대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권도희의 눈이 천천히 다시 청년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청년은 노트를 가볍게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과자를 만드셨습니다. 공장이 있었던 것도 큰 가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시장 한켠에 작은 가게 하나를 내고 아침부터 밤까지 직접 반죽을 하고 불을 떼셨죠.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손은 언제나 밀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는데 그 손으로 만지면 어떤 반죽이든 살아났습니다. 재료가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요. 할머니는 늘 재료를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이 문제라고. 심사위원 몇 명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권도희만 홀로 등받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안쪽 첫 페이지에는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재료 이름, 배합 수치, 온도, 시간. 그리고 각 재료 옆에는 짧은 문장들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당부였습니다. 급하게 쓰지 말 것. 반죽이 쉬고 싶다고 할 때 기다려줄 것. 단맛은 재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 것. 권도희는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 문체를, 그 필체를, 그 당부의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창복옹의 글이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권도희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훈련시킨 얼굴이었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가게도 없어졌고
남은 건 이 노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셨다가 제가 이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꺼내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청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얹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순이입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권도희의 귓속에서 무언가 쾅하고 울렸습니다. 정순이, 한창복 옹의 아내. 27년 전 연구실 화재 직후 혼자 남겨진 채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그 여자. 공식적으로는 고령을 이유로 자진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권도희의 모함으로 회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 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한재원이었습니다. 한창복 옹의 손자, 정순이 여사가 홀로 키워낸 아들의 아들. 재원은 자신이 그 집안의 핏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그 연결고리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이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예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배경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반죽을 했고 불을 다루었고 맛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권도희는 자신도 모르게 청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밀가루가 스며들어 거칠어진 손가락. 오랫동안 뜨거운 것을 다루어 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순이 여사의 손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창복 옹의 손을 닮아 있었습니다. 면접 진행을 맡은 인사팀장이 다음 순서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얼마나 익숙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대단하게 꺼냈다가 대단하게 치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트가 가방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권도희의 눈에 뒷표지 안쪽에 잠깐 스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전 권도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보았더라도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문장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노트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 그날이 진짜 완성되는 날이다. 한창복 옹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권도희는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지금 이 대회의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과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원은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도 항의도 날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지원자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원도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권도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재원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다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대회의실 안에는 심사위원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합격이냐, 점수는 어떻게 매기냐. 하지만 권도희의 귓속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7년 전 겨울밤이 지금 이 방 안으로 통째로 걸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도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사 23층 대표 집무실 소파에 홀로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하루를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도희에게는 그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열어 깊숙한 안쪽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원이 면접장에서 꺼낸 것과 같은 크기, 같은 색, 같은 탄자국, 아니, 같은 것이었습니다. 권도희가 27년 동안 숨겨온 바로 그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27년 전 그날 밤 연구실에 불이 난 것은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권도희가 한 일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연기를 뚫고 들어가 쓰러진 한창복 옹 곁에서 그녀가 먼저 집어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노트였습니다. 그것을 품에 안고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많이 마신 한창복 옹이 2달 뒤 세상을 떠나자 노트는 타버린 것으로, 정순이 여사는 자진 퇴직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서. 권도희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그날 밤에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덮었습니다. 알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제과 본사 로비에 한재원이 들어서는 순간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재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것인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권도희가 창가에 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함이 빠져나간 목소리였습니다. 재원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권도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원의 눈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평생 그 노트의 쌍둥이를 들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순이 여사가 손자에게 건네준 노트는 사실 진본이 아니었습니다. 한창복 옹이 남긴 원본은 권도희가 가져갔고 정순이 여사 곁에 남은 것은 한창복 옹이 아내를 위해 직접 한 부 더 써둔 필사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노트를 들고 가면 진짜 노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가 결정해라. 권도희가 원본 노트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신 집안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원은 노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권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노트를 돌려준다면 이미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 원망하지 말라고요. 권도희의 두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27년 동안 그 눈물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려웠고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저지른 일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굳혀왔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27년 전 시장 구석 작은 가게에서 반죽을 하던 정순이 여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손자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재원은 탁자 위에 노트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방에서 할머니의 필사본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권의 노트가 27년 만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빼앗긴 것과 남겨진 것, 숨겨온 것과 지켜온 것. 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평생 만들어 온 맛을 제대로 된 자리에서 완성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권도인은 한참 동안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재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실력으로 왔으니 실력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며칠 뒤 태성제과 수석 개발자 합격 통보가 나갔습니다. 한재원, 28세, 시장 한켠 작은 과자 가게 주인의 손자, 화려한 학벌도 대단한 배경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는 3대가 쌓아온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재원은 연구실에 들어서며 두 권의 노트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원본과 필사본을 함께 보며 처음으로 완전한 레시피를 확인했습니다. 두 권이 합쳐져야만 완성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창복 옹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권도인은 그날 처음으로 퇴근길에 시장을 들렀습니다. 한순이 여사가 오랫동안 가게를 냈던 골목이었습니다. 가게는 없어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는 여전히 같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탕이 녹으면서 올라오는 달콤한 냄새, 밀가루 반죽이 뜨거운 불 위에서 부풀어 오를 때 나는 냄새. 권도인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그 냄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한창복 옹이 노트에 적어둔 것처럼 단맛은 재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옵니다. 정순이 여사는 27년을 기다렸습니다. 재원은 그 기다림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권도인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27년 동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창복 옹의 말처럼 그날이 진짜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권도인은 그동안 짓눌렸던 어떤 무게감, 죄의식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체증이 내려간 편한 마음으로 재원을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으로 햇살이 쏟아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 및 기업과 관계없는 창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먹먹했던 장면이 어디였는지 혹은 어떤 감정이 가장 오래 남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하루가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동 그리고에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